네,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TF의 윤창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수사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검이 안 되는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특검은 그 준비해서 발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우선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예.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이 결정되면 특검이 활동하기 필요한 재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보통 특검법에서는 이런 준비 기간, 그러니까 인력 갖추고 시설 갖추고 하는데 30일, 또 길게는 90일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가 실제로 가동되기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그렇게 신속한 수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면 야당 쪽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밝힐 우려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또 혹시나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쩌다 보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한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될 수도 있어서 예. 진실 규명에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윤창현 의원은 그러면 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다가 네. 특검이 발족하면 그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동이 되면 특검을 그때 넘겨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를 특검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또 특검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예. 특검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건의 처리를 맡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검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또 그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니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네.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돼 있다, 편향적이다, 바로 이 점을 이제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친정권 검사들이 편제돼 있다, 뭐 산재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편향됐다, 뭐 수사가 잘못될 거다라고 예단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또 그러면 그 이낙연 캠프에서는 합동 수사본부 구성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우원식 선대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보다 신속하고 또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서는 합동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사 주체 말고 수사 내용 관련해서 좀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이야기가 지금 몇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의 역할. 글쎄요. 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 단지 축성 보도로 보이고요. 예. 수사 결과를 통해서 뭐 관련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동규 씨 본인은 현재까지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유동규 씨 관련해서 뭔가 비위가 포착이 됐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네. 이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후보와의 연관성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가 만약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제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 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감 표명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정치인에겐 도의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리가 부실했던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대장동 관련해서 뭐 부정과 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캠프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후보가 TV 토론에서 명백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남시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 하나고, 예. 그런 것이지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기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뭐 그 수십, 수백, 수천의 부하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여러 직원 중에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있는데요. 김만배 씨가 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후로 해서 여러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 보도 보셨죠, 의원님? 네, 뭐 그 보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그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시기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 경기지사일 그렇기 때죠. 때문에, 경기지사. 예,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로비를 해야 될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엮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바를 보면은 김만배 씨는 참 법조인들을 넓게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일환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네.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사건에서 뭐 무죄 취지의 뭐 추가 검토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고 그게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쭉 대법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통상적인 절차인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을 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뽑아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유죄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시다시피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게 주심 대법관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예. 먼저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냥 소부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소부에 배당을 합니다. 예. 근데 소부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유죄로 해야 된다, 무죄로 해야 된다. 의견 통일이 이렇게.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소부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소부에서 논의할 때도 이미 1심, 2심과는 판단이 다른 대법관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그 검토했던 소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 없어요. 예. 근데 그런데도 거기서 의견이 갈려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거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의견 합치가 안 된 겁니다. 예. 1, 2심대로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아마 있었겠지만 네. 훨씬 더 많게 또는 적어도 절반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법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은 네. 찬반 양론의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서 대법관들이 판단하는 건데 많은 쟁점에 있어서 대법원들이 전원 일치로 판단을
하고 딱 하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또 나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무슨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한 사람이 예. 나머지 대법관들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권순일 대법관이 그 유죄 원심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보통 법조인들은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게 된다거나 또는 1, 2심 판결의 결과와 바뀌게 될 키포인트, 티핑 포인트, 전환점으로 보는 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되는 것을 보거든요. 예. 그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한 명의 대법관으로서 의견을 그러니까 밝힌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고발 사주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 이건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현직 검사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게 뭐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까? 손을 터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이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복 수사의 우려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도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중복 수사가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그리고 중복 수사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여한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되는데 이 그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고 예. 또 법사위 수석관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응답하면서 얻은 것밖에 없는데 네. 전에도 몇 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텔레그램 파일이라든지 그 파일에 첨부돼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상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보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취지로 보도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나온 거고 아마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를 보니까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그 부하 검사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등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명의 검사를 함께 공수처로 넘겼다고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예.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예. 이 사람들이 관여한 것까지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수처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명의 검사까지 특정을 해서 공수처로 넘겼다는 이야기는 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 과정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손준성 검사 말고 다른 검사도 같이 이첩을 했다는 것은 예. 작성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관여했다는 거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부장검사급이었던 이 담당관 그리고 또 한 명의 검사 3명이 지금 특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개통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된 바 없다 또는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검사 같이 움직였다. 네. 그리고 이 검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몇몇 사무관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근데 그건 아직은 의심의 영역에 있을 뿐이지 그걸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고발장이라든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문건의 작성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계일보가 그 보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보도된 문건들 보면은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망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법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고발사주의 고발장에도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검찰이 사유화돼서 개인의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 이런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확인차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측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은 언론 대응과 국회 대응 차원에서의 어떤 그 참조 자료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것도 아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나는 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보고도 받지 않고 있고 모른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네. 그게 가장 올바른 자세고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국회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말고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라고요. 근데 그것을 위반해서 검찰 조직이 그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리를 세우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언제라도 국회가 부르면 나가서 나는 이야기하겠다라고 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뭐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수사나 조사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 과정을 보면서 네. 판단할 겁니다. 앞으로 대검 국감도 남아 있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된 서울 고검 쪽 국감도 남아 있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채택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네, 뭐 지금 뭐 바로 아니다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